TV 특강 재테크의 법칙. 오늘 이 시간에는 손실은 피하고 투자 기간에 따른 상품의 자산 배분의 재테크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투자형 금융상품 선택 요령 세 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의 법칙 최영식입니다. 지난 1회와 2회 재테크의 법칙 방송 보신 분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는 이유와 그리고 저축의 기법 그리고 금융상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요즘 금리도 낮은 상황이고, 예를 들면 지금 은행금리가 시중은행금리가 한 2.5에서 3% 이내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1억을 은행이 예치해봐야 한 17만 7천 원 정도가 세후로 여러분들이 월 받게 되는 금액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투자를 생각하게 되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투자를 수령할 기간에 따라서 금융상품들을 선택할 요령들이 있는데, 이제는 3년 이상의 기간을 둔 상품들에 대해서, 투자형 상품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 예금에 대해서 만족 못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투자라고 생각하면 요즘 많은 분들이 펀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게 될 텐데요. 이런 펀드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큰 수익은 따르지만 반대로 큰 손실의 위험도 같이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손실의 위험을 좀 피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못 찾았을 텐데요. 오늘 재테크의 법칙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를 많이 가입을 합니다. 우리나라 펀드 시장에 총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금 주식형 펀드에 다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요. 제가 그동안 상담을 하면서 많이 놀라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자신이 어떤 상품을 가입을 했는지도 모르고 또 자신의 상품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사실 때는 어떤가요? 차를 사실 때는 옵션이 뭐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또 내 차의 등급은 뭔지 이런 걸 꼼꼼히 다 따져보시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기가 투자하는 금융상품, 저축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약관을 본다거나 내가 이게 어디에서 운영이 된다거나 알아보시는 분들을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에는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근데 너무나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초적인 지식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식형 펀드라든가 이런 펀드를 가입할 때 많은 금융기관들이 대략 한 10% 정도 수익률을 예시를 합니다. 그 10%의 수익률을 예시하는 그 이유를 아시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 모든 주식시장의 금융상품들이 대부분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냐면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수익률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지수가 뭔가, 왜 10%의 수익률을 예시를 하는가, 이런 부분에 고민되지 않으셨었나요?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들이 따라하는 코스피 지수라 하면 이런 걸 의미합니다. 1983년 1월 3일자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당시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13포인트 시작했습니다. 이 113포인트가 의미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매일 아침에 뉴스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전일자, 주식시장의 코스피 지수가 뭐 2000포인트였다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2000포인트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왜 내 펀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코스피 지수라 함은 1980년 1월 3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합을 100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 1983년 1월 3일까지 3년간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이 약 한 13%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13포인트 성장을 시작을 하게 된 건데, 1980년 100포인트였는데 2010년 30년이 지난 시점에 2000포인트를 한다면 시장은 몇 배가 커졌나요? 한 20배가 커졌잖아요. 20배가 커졌다 한다면 1년에 몇 프로 정도 수익률이 오르면 20배가 되느냐? 바로 그게 1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10%다 이렇게 예시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내가 사는 주식, 내가 사는 펀드들은 왜 이상하게 손실을 많이 보고 그럴까요? 자, 오늘은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짚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금융기관에 가면은 금융상품을 선택하거나 투자형 상품 선택할 때 이런 얘기 반드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면 우리가 수익을 좀 크게 보실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 금융상품 평균 유지 기간이 얼마나 되실 것 같습니까? 뭐 1년, 3년 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뭐 심지어 어떤 상품들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되는 보험 상품들도 있고 투자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상품들을 유지하는 평균 기간을 보면 불과 1년도 안 되는 평균 4개월 유지 기간인데 놀라실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CMA 같이 수시 입출금하는 이런 상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4개월이라는 건 좀 심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1년 저축 정기적금 만기를 끝까지 가져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주식형 펀드를 얘기할 때 뭐 3년 투자하자, 10년 투자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써야 될 자금들은 어떤 자금입니까? 전용적인 투자형 자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을 사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노후 자금으로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또 어디 뭐 차를 사야 된다거나 이렇게 생활형 자금을 반드시 쓸 곳이 정해져 있는 이러한 자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씩 유지한다는 건 예를 들면 제가 10년을 보면 유지하겠다라고 돈을 모아가지만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집을 사야 된다 그러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10년 유지하기로 했던 것들을 다 해지하고 다시 이 금액을 투자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다 보니까 10년씩 유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장기 투자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주식시장 유지한다면 여러분 수익률이 좋을까요? 네, 좋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이제 차트를 하나 주식형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보면 1991년부터 지금 2010년까지 제가 한번 차트를 준비해봤는데 이 차트는 어떤 차트냐면요. 월봉 차트라는 겁니다. 월봉 차트라는 건 뭐냐면 지금 코스피 지수의 월봉 차트인데요. 전월달 주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전월달 주가가 빠지면 빠진 만큼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매달의 주가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주가를 보면 막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한 달의 주가를 보면은 오를 때는 연속으로 오르고 떨어질 때는 연속으로 빠지는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월봉 차트라고 하는데요. 이 표 차트를 보다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1997년부터 예를 들면 2007년까지 한 10년의 결과를 본다 한다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약 1997년부터 최소 277포인트부터 최대 2085포인트까지 무려 10배가 10년 만에 상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이 한 40%가 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죠. 반면 이때는 어땠습니까? 분명히 이벤트가 있었죠. 1998년 IMF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주가 하락 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 2007년이라는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많이 몰리면서 최고의 급등기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데 이런 수익 기간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다 한다면 아마 투자의 신일 겁니다. 이걸 예측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 한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1994년 12월 종합주가지수가요. 1027.37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1000만 원을 1027포인트인데 앞으로 연평균 10%씩 상승하는 장이니까 1000만 원을 딱 예치해놨다고 쳐보죠. 그럼 10년 뒤에 2004년 12월이 됐을 때 주가가 얼마가 됐을까요? 예, 놀랍게도요. 2004년 12월 종합주가지수는 895.92포인트. 즉 만약에 1994년 12월에 1000만 원을 주식형 펀드에다가 그냥 뭐 개별 기업 리스크를 제외할게요. 뭐 이 기업이 갑자기 도산을 맞는다거나 이런 리스크는 제외하고 시장에다가 묻어놨다고만 했을 때 약 한 마이너스 12.79% 1000만 원을 넣었는데 10년 뒤에 880만 원을 찾는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열도 좀 받고 기분도 좀 안 좋겠죠. 10년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의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주가지수는요. 과거에 가만히 보면 1998년 IMF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1000포인트 하다가 277포인트까지 약 무려 70%가 하락하는 정도 경험을 했고요. 6개월이라는 기간 만에.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야후코리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또 아주 IT 버블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두 회사의 공통점이 주가가 모두 100만 원씩 넘었던 회사들이었는데 지금은 또 마침 또 찾아보기 힘든 주식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업이 됐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주가가 1000포인트 하다가 또 IT 버블 시대에 이 당시를 IT 버블 시대라고 하는데 1000포인트 하다가 500포인트까지 단기간 무려 1년도 안 된 기간에 50%가 하락하는 장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03년도에 한번 또 그런 시기를 경험을 하죠. LG카드채 사태, 지금 뭐 없어진 회사인데 바로 이런 카드채 사태 때 또 한 번 또 마이너스 40%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 다음에 또 2008년도에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기억하시죠. 최근의 일이니까 리먼 브러스 사태 때 당시에 우리나라 주가가 2000포인트 하다가 980포인트까지 단기간에 이렇게 마이너스 50%씩 하락하는 장을 경험을 해왔습니다. 만약에 이런 하락장에서 이렇게 좀 주가 지수의 위험을 피하지 못했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말고 2008년도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펀드 중에 하나가 러시아 펀드가 있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 2008년도 5월 달에 러시아 펀드에서 RTS 지수라고 있었는데요. 그 RTS 지수가 2000포인트를 하다가 2008년 10월 딱 무려 5개월 만에 400포인트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RTS 지수에 1000만 원을 묻어 넣었다 하신 분이 딱 5개월 만에 얼마가 되죠? 2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80%가 하락을 했지만 회복을 하려면 80%만 하락하면 되나요? 80%만 올라오면 되나요? 아니죠. 500% 올라와야 되죠. 이런 것처럼 목돈을 운영을 함에 있어가지고는 반드시 중요한 게 위험의 배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위험 배분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위험 배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장기 투자 한다면은 자 분명히 아까 보면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가 떨어지기도 했지만 평균으로 보면 어때요? 100포인트에서 2010년까지 30년 동안 약 한 연 10%씩 상승을 해온 게 맞지 않습니까? 맞는데 결과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냥 묻어만 놨다. 그랬을 때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어떤 평균이냐면 매월 월 그 주가지수 월말 주가지수를 갖다가 쭉 엑셀로 쭉 정리를 해놔가지고 매월 월말에 주가지수 쭉 표현한 다음에 통계적 확률을 내봤는데요. 그냥 주식시장에 묻어만 놓고 오르고 내리고를 갖다가 그냥 내비뒀다 했을 때 수익률을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10년을 가지고 만약에 묻어놨다 한다면 확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5%보다 좋을 확률이 연평균 수익률 5%보다 좋을 확률이 44.9%, 5%보다 안 좋을 확률이 55.1%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묻어놨다 했을 때 5%가 얘기는 뭘까요? 왜 5%일까요? 1980년도에 우리나라의 금리는 연평균 은행 금리만 하더라도 10%가 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평균적으로 앞으로까지 감안해보면 그냥 금리를 평균 5%로 감안했을 때 금리보다 좋을 확률이 44.9%밖에 안 되고 금리보다 안 좋을 확률이 55.1%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펀드를 하면 안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제는 또 금리가 워낙 낮아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표를 보면 10년 차 옆에 있는 표를 보면 우측에 있는 표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떻게 해보니까 55%보다 좋을 확률이 92.8%, 5%보다 안 좋을 확률이 7.2%입니다.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주식에 묻어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자산 배분을 해야 되고 장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률적으로 좀 더 은행 이자율보다 좋을 확률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왜 수익성과 안정성을 잘 봐야 되는지를 이제 예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표를 보면요. 제가 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이 만약에 연평균 10%씩 매년 똑같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 한다면은 이런 식이 됐을 겁니다. 월 100만 원씩 넣으면 1년에 얼마가 되죠?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넣고 월복리로 해가지고 10% 수익률이 나게 되면 1년 후에는 1256만 5천 원, 5년 후에는 7743만 7천 원, 10년 후에는 2억 484만 원, 그리고 15년은 4억 1,400만 원. 원금은 얼마인데요? 원금은 매월 100만 원씩이니까 1년에 1200만 원씩. 10년이면 1억 2천, 15년이면 1억 8천을 저축하게 되죠. 1억 8천을 저축했는데 10%씩 꾸준하게 올라온다 한다면 4억 1,400이 됩니다.
괜찮죠. 이런 상품이 있으면 저도 가입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연평균은 10%지만 매년 10%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왔다 한다면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몰릴 나라가 우리나라일 겁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그만큼 리스크가 잘 해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과연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안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98년도에 단기간 1년 안에 무려 마이너스 80%가 깨졌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또 마이너스 50%, 2003년도에 또 마이너스 40%. 앞으로 이런 장이 오지 않을까요? 역사는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기적으로 보면 한 5년 주기로 한 번씩 마이너스 40%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면 두 번째 차트가 바로 그 표인데요. 매년 10%씩 오릅니다. 그러다가 5년마다 한 번씩 목돈이 쌓인 상태에서 확 깨지죠. 또 매년 10%씩 오르다가 10%, 15% 이렇게 오르다가 목돈이 쌓인 상태에서 또 마이너스 40% 경험하고 또 목돈이 쌓인 상태에서 5년 또 마이너스 40% 경험한다 한다면 1억 8천을 놓고 얼마를 찾게 되냐면 바로 내가 찾는 게 1억 4,600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펀드가 이런 상황이 아닐까요? 그리고 원금 내면 찾겠다고 이런 생각들 하시죠. 원금 내면 찾겠다. 과연 이익일까요? 그렇게 운영할 거라면 차라리 펀드를 안 하니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7% 여러분들이 고수익을 누릴 게 아니라 수익률을 조금 낮춰서 계산을 해서 나는 7%만 받겠다. 만약에 우리나라 금리가 5%일 때 한 2% 정도만 추가로 받겠다. 그렇다면은 그냥 꾸준하게 7%씩 오른다 한다면 1억 8천원 3억 1,600을 나오는 결과가 생기는데 왜 10%를 갖다가 마이너스 40%씩 경험을 했을 때 손실이 크느냐? 목돈이 쌓인 상태에서 깨지는 거는 정말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죠. 워렌 버핏의 투자법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즉 깨지지 않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원칙이 뭡니까? 첫 번째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다. 원금을 잃지 않으면서 즉 최대 손실폭이 0%이면서 평균 수익률이 6에 7%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자산 배분입니다. 자산 배분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모든 상품에는 그 투자의 기초자산이 있습니다. 투자의 기초자산에는 뭐 주식과 같은 위험성, 변동폭이 큰 자산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넣어서 최대의 손실을 보더라도 무위험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바로 예적금이 있죠. 예적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원금이 보호가 되면서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주게 되죠. 이런 걸 바로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무위험 수익률이 최소 3% 정도는 받쳐주면서 나머지 금액을 잘 조절한다 한다면 원금이 보존되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효과를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차트를 두 개의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좌측에 있는 표는 펀드의 수익률 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표는요. 먼저 주황색 선은 코스피의 수익률 선입니다. 코스피의 수익률 선이고 보라색 선은 펀드의 수익률 선인데요. 이게 대표적인 주식형 펀드, 모사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주식형 펀드, 가장 많은 자금이 모인 주식형 펀드인데 코스피 수익률 선하고 펀드의 수익률 선이 어떻습니까? 거의 동일하게 가죠. 거의 동일하게 가는데 5년의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0.65%. 이 당시가 2013년도 6월 달에 제가 뽑은 차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하고 거의 다르게 가잖아요. 왜? 펀드의 한 종목 안에는 펀드 한 상품 안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 내에서 보통 50에서 6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수하고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수하고 비슷하게 가게 되는데 우측표를 한번 보실까요? 우측에 있는 거는 주황색 선이 코스피 선인데 보라색 수익률 선이 어때요? 2008년도에도 역시 마이너스 8%가 최악의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최대 마이너스 46.34%의 지수가 손실을 보고 있을 때에는 마이너스 8% 정도. 그리고 연평균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2013년 6월 17일 기준으로 5년 연환산 수익률이 7.36%.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위험은 작고. 어떻게 그러면 이게 가능했느냐? 바로 이 펀드의 운영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좌측에 있는 펀드는 어떻게 운영을 한 거냐면 전체 자산 안에서 주식의 비중,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펀드 내 기초자산을 반드시 파악을 하라. 기초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 펀드가 어디에서 운용이 되고 있느냐,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냐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펀드를 가입하실 때 자기의 펀드가 어디에 돈이 들어가는지를 파악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펀드 가지고 계신다면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펀드의 자산 안에서 1등부터 5등까지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아마 스스로도 아마 뜨끔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 저희 고객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먼저 90%가 주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장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게 되고요. 시장이 오르면 또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유동성 자산이 9.63%. 그런데 우측에 있는 펀드는 어때요? 주식 비중이 전체 자산에서 24.46%. 채권 비중이 63.69%. 이 채권도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채권에 운영이 됩니다. 자, 트리플 A 등급, 그러니까 회사마다 채권에는 위험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리플 A 등급, 더블 A 등급 이상의 회사채, 그리고 국공채로만 운영이 됩니다. 자, 회사채와 국공채 어때요? 주식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맡기는 예금은 채권이 아닐 것 같죠? 예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채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 이걸 바로 채권이라고 합니다. 뭔가 돈을 받을 권리니까요. 예금도 똑같은 채권 중에 한 종류일 뿐입니다. 바로 이런 채권에 넣으면 어때요? 위험이, 리스크가 확 줄죠. 일반적으로 국공채 회사채에 넣으면 은행 이자보다 한 플러스 1, 2% 정도의 수익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채권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바로 이런 상품에 70% 이상이 들어가고 주식에 30% 이내가 들어가니까 리스크가 주가 시장이 아무리 빠지더라도 빠질 때 어떻게 됩니까? 채권은 안정적으로 받쳐주죠. 이러다 보니 주식시장 30%의 주식이 푹 빠졌을 때도 마이너스 8% 이하에서 받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올라갈 땐 어때요? 역시 주가만큼 올라가면서 은행이자 플러스 알파 이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까 연평균 7%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제가 실제로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주식형 펀드보다 이렇게 채권과 같은 이런 자산이 함께 들어가 있는 좀 안정적인 펀드들이 결과적으로 10년씩 결과적으로 보면은 수익률을 이기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왜? 목돈이 깨지질 않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펀드를 운영하실 때도 반드시 중요한 거는 펀드 내 기초자산을 파악하라. 특히 은퇴를 맞으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반드시 내 기초자산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사람들이 펀드나 그리고 뭐 ELS 이런 상품들을 많이 투자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대명제적인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 원칙이 뭐냐면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품은 절대로 건드리지도 마라. 예를 들면 ELS 상품 중에 이런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마이너스 40%를 건드리지 않으면은 손실을 보지 않는다. 이런 상품들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마이너스 40%를 벗어나면서 실제 많은 손실을 경험도 해본 분들도 많았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 손대지 않았으면 하는 게 또 하나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투자형 상품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다시 한번 보시더라도 꼭 여러분들이 투자형 상품 반드시 기초자산은 반드시 파악하고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부는 저기 인터넷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보기 하시면서 꼭 익히도록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